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마지막 28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공지했듯이 연구실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이 돼서 여러분이 그 학습 자료 다운로드가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메모리 램 문제여서 오늘 오후 2시 전에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속 가능 상태로 바뀔 거니까 예전 한서라든가 그다음 유튜브 강의들 링크가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파이널 리그잼은 지난 시간에도 공지를 했듯이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보게 되겠고요.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LG동 106호 강의실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다만 네, 월요일 자정까지는 시험 보겠다고 조교들한테 통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하드 카피가 제공될 거고요. 답지는 뭐 미리 안 알려주셔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드 카피는 필요 없다. 답지만 내가 쓰는 게 목적이다 는 학생들은 안 알려주셔도 돼요. 저희가 학교 규격 답안지를 가져가서 나눠줄 거예요. 뭐 장점들이 있죠.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보면요. 네, 컴퓨터 연결해서 카메라를 켜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의하실 것은 제가 학생생활위원회에 있으면서 학생들 징계받는 걸 많이 봤는데 수강생 2인 이상이 서로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거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기숙사 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아리 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험 보는 것은 그냥 실제로 통신을 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로 간주되니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옵셔널 파이널 리포트인데 학생들이 제법 연락을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저와 아웃라인의 조율을 끝내야 되는데 아웃라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차예요, 목차. 여러분이 발표를 한다고 하면 첫 페이지에 이제 제목, 이름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에 바로 목차가 나오잖아요. 내가 첫 번째 섹션에서는 무슨 말을 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될 거다. 네, 그걸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게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웃라인을 조율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썼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다만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조율이 안 끝났는데 갑자기 시험 보고 나서 제출하겠다 이건 곤란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 27번째 시간 리뷰를 하면요. 챕터 10은 타이틀이 QoS였어요. QoS라는 것은 두 가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비스 품질이죠. 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어떻느냐,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엔지니어링에서도 퀄리티 오브 서비스란 말이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특히 피지컬 레이어에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여기 포인트 투 포인트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듯이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어디 갔어요?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가 얘는 낮고 얘는 높다 이런 것을 일종의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레이턴시가 낮다 이런 것도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좋다. QoS 상태가 좋은 거다. 그다음에 채널 퀄리티란 말을 또 이 퀄리티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이 제너럴한 일반적인 QoS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네, 네. 프라이어라타이제이션, 프라이어러타이제이션 또는 differentiated service 이런 그 기존의 엔드-투-엔드 프린시플 하에서 디자인된 인터넷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우선순위화, 그다음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제공한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라이어러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QoS에는 들어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이 단어, prioritization, differentiated service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실제로 더 인터넷이 이 엔드-투-엔드 프린시플 하에서 디자인됐기 때문에 이런 QoS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데 넷 뉴트럴리티 하에서는 더 어렵죠.
스위치들이 이런 일을 못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였어요? 말했듯이 디퍼런시에이티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래픽을 제너레이션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보이스냐, 뭐 비디오냐, 온 디맨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레이턴시가 작아야 하는 게 있고 스루풋이 높아야 하는 게 있고 로스가 좀 생겨도 문제 없는 게 있고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게 있고 이런데 그것을 모두 동일한 패킷이라고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인터넷의 초창기에서는 보이스 오버 IP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앱들이 어떤 날은 품질이 좋고 어떤 날은 안 좋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TCP/IP 기반이 아닌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죠? 예, 옵티컬 링크가 개선되고 스위치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매우 빨라지면서 그냥 많이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과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과목을 들으면 챕터 하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챕터 11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11을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피지컬 레이어 중에서도 특히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이 OSI 7 레이어 레퍼런스 모델에서 이 피지컬 레이어도 사실 포인트 투 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에서 기억해야 될 블록 다이어그램은 한 3개 정도 되죠. 일단은 어떤 소스가 있고요. 인포메이션 소스, 인포메이션 싱크가 있어요. 얘가 포인트 하나고 얘가 또 다른 포인트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인데 중간에 채널이라는 입력, 출력이 있는 어떤 녀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로서 해야 될 일은 이 소스와 채널 사이에 인코더 또는 트랜스미터라는 것을 디자인하고 싱크, 데스티네이션과 채널 사이에서 디코더라는 어떤 시스템, 리시버를 디자인해서 결국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릴라이어블한 통신이 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피지컬 레이어, 특히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릴라이어빌리티는 2가지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측정이 돼요. 뭐였죠? 네,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조인트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조인트 디자인 오브 트랜스미터 앤드 리시버 해서 우리가 요 2개를 다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높고 에러 레이트는 낮고 이렇게 하는데 좀 막막하죠. 근데 다행히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네,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이고 이게 스태티스티컬 채널이면 많은 경우에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소스 채널 세퍼레이션 디어렘이라는 게 존재해서 우리가 이 트랜스미터를 디자인할 때 2개의 서로 다른 프린시플을 갖는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스가 리던던시가 굉장히 높은 음성 같은 신호를 만들어내는 소스예요. 그러면 이 보이스 인코더를 그래서 음성을 최대한 압축하려는 연구, 통신이 되든 말든 그게 실제로 통신에 이용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이스 인코더를 만들고 보이스 디코더를 만들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게 소스가 본래 보이스였다 아니었다 나중에 다시 보이스로 합성될 거다 아니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비트 열이 0과 1의 비트 열이 동일한 확률로 인디펜던트하게 랜덤 베리어블이 쭉 있다. 여기서도 뭐 그렇게 만들어 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요 채널의 특성에 맞게 논리적인 0, 1비트를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0, 1비트로 바꾸는 그런 채널 인코더 디코더 디자인만 또 열심히 하면 어떻다고요? 이 오버롤 시스템이 최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디어렘 또는 최적으로 디자인했을 때 세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소스 채널 세퍼레이션 디어렘이라고 해요. 주의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말한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이렇게 따로 디자인하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디자인한다면 그 트랜스미터 리시버는 어떻다고요? 따로따로 디자인한 것과 성능이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따로따로 디자인도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게 이미 소스 인코더 디코더가 최적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최적으로 디자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최적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 채널 인코더 인풋에 리던던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채널 인코더를 만들고 채널 디코더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해요. 주의하시고요. 이 과목은 대학원 과목인데 저희가 앞으로 학부 선택 과목으로도 좀 뭐 하나 만들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흥미로운 과목이에요. 매우 흥미로운 과목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하죠? 예, 여기 모듈레이터, MOD라고 쓰고요. MOD, 디모듈레이터, 디모드라고 쓰는데 이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라는 게 등장해서 어떻죠? 여기서 실제로 만드는 것이 Continuous Time Radio Frequency 시그널이죠. 그래서 실제로 안테나에 인가될 시그널을 만들고 안테나로부터 나온 시그널을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함으로써 이 부분은 어떻죠? RF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기의 많은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잘하면 또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최적화되는 거예요. 참고로 모뎀이라는 것은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가 하나의 칩셋이라든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같이 있으면 모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디지털 통신을 전화선으로 할 때 사용되는 그 텔레폰 모뎀만을 모뎀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텔레폰 모뎀이 처음 들어왔는데 텔레폰 모뎀, 전화 모뎀, 귀찮으니까 그냥 모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특히 제 나이 사람들은 뭘 전공하냐 그러면 모뎀 그러면 아니 그 언제 얘긴데 모뎀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채널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러면 얘가 정말 안테나에 인가되는 시그널이냐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서로 다르게 정의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핵심은 뭐냐면 인코더와 디코더 또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조인트 디자인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그러면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통신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떠냐? 물론 이제 조인트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 조인트 디자인 하는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 시그널 프로세싱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소스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에 또는 뭐 어떤 최종 종착 지점에 싱크해 주는 게 이게 요 시스템 디자인에 관심 있는 게 시그널 프로세싱이고요. 통신은 뭐라고요?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채널이 있는 거예요. 채널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 사이사이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표준에 의해서 통신 표준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다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밖에 없죠. 여기를 어떻게 잘 만드냐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에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한 덩어리로 소스라고 보면 내가 디코더라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 프로세싱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얘와 얘를 잘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표준은 얘와 얘가 잘 디자인되면 최선의 성능이 나오도록 여기의 표준을 정해요. 여기의 표준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얘랑 얘를 디자인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디자인해서 이 성능을 좋게 만들어 reliable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는 에러 레이트고 하나는 트랜스미션 레이트라고 했는데 이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 또는 커뮤니케이션 티어리에서 채널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블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데 여기에 통신이니까 이 비트 열이 어쨌든 전송이 되는 것처럼 이 채널에도 뭔가가 연속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냐 discrete time 시그널이냐, 나오는 것도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냐 discrete time 시그널이냐인데 주로 티어리를 디벨롭 할 때는 이렇게 엮고요. 그래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나오는, 그다음에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나오는 걸 주로 봐요. 자, 그러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트랜스미션 레이트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1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가 되는 거고요. discrete time 시그널에서는 여기 우리 인덱스가 있잖아요. xn 나오는 것을 yn이라고 하면 이 n을 뭐 예를 들면 1, 2 해서 뭐 캐피탈 n 번 사용해서 뭐 m 비트를 전송했다. 그러면 어때요? m 비트를 n 번의 채널 유스 동안에 전송한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screte time signal in out 채널에서는 bits per channel use라는 단위로 사용된다.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 채널이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Continuous Time AWGN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을 갖느냐? 여기 이제 그려놨는데요. 지난번에는 리얼 베이스밴드 AWGN 채널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밴드패스 채널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번 채널과 2번 채널이 사실상 수학적으로는 동일해요. 물론 수학적, 로지컬하게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입력으로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인가할 수 있고요. 출력에서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우리는 두 경우 모두 이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y의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 한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 한 이 에버리지 파워가 p 이하가 되도록 할 거예요. 또는 p인 경우로 가정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출력에는 애더티브, 이게 덧셈이기 때문에 애더티브예요.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n 오브 t가 더해져요. 두 경우 모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신 시그널 Z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쪽만 보면 이름 다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 가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사이에 있는 필터가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거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랫한 거예요. 또는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로 가정이 돼요. 그리고 요 양수 쪽에서의 밴드위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것이 여기서는 패스 밴드에서의 밴드위스가 둘 다 W로 동일해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기를 센터 프리퀀시를 FC로 잡고요. FC를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놔요. 높이는 똑같고 폭은 W고. 그러면 이제 리얼 밸류드 시그널 시스템이니까 필터의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겠죠.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거 두 개는 센터 프리퀀시만 다르지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채널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리얼 월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센터 프리퀀시를 바꾸면 어때요? 코스트가 달라져요. 센터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더 높은 주파수의 오실레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싸지고요. 심지어 더 높은 주파수로 가면 어때요? RF 컴포넌트들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낮은 주파수냐 높은 주파수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낮은 주파수일수록 또 이 우리가 베큐에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에어를 통해서 전파를 송수신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의 성분에 따라서 지난번에 뭐 업섭션 커브 같은 걸 보여줬는데 수분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뭐 등등이 이제 전파를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프리퀀시, 센터 프리퀀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밴드 양쪽에 뭐가 있느냐, 이미 허가된 라디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필터를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리 정교하게 필터를 디자인해도 인터피어런스 레벨이 어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만들기 어려우냐 이런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전히 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채널 3번이라고 해놓은 이 채널 센터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FC를 딱 요 패스밴드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보고 FC를 정확하게 2분의 W로 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필터링하는 채널, 이렇게 필터링하는 채널은 사실 다 동일해요. 다를 수가 없어요. 더해지는 노이즈도 똑같고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얘도 동일해요. 다만 이제 나중에 리얼 밸류드 패스밴드 시그널을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수학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커패서티라는 주어진 채널 하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커패서티라고 한다면 그것도 에러 리스 또는 arbitrarily small error로 전송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커패서티라고 한다면 이 세 채널은 커패서티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동일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셰넌이 유도한 여러 커패서티 포뮬러들 중에서 유명한 이 Continuous Time AWGN 채널을 위한 포뮬러예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비츠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레이트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에러 리스면서 에러 프리면서 그게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베이스 2로 한다면 1 플러스 P 오버 N not W. 그래서 이게 시그널의 수신 시그널 파워죠. 이게 시그널 파워죠. 수신 시그널, received 시그널 파워고요. 얘는 뭐냐면 그 전자 수학에서 배워보면 알겠지만 파워 스펙트럼이 스펙트럴 투 사이디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2분의 n 낫이고 밴드위스가 마이너스 WSW면 파워를 계산하면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되거든요. 그 구간에서. 그러면 얘가 n not W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노이즈 파워예요. 그래서 얘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SNR이라고 해요. SNR. 그래서 P 오버 N not W. 그래서 SNR의 함수로 그다음에 밴드위스의 함수로 나왔는데 이게 그 유명한 포뮬러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이디얼한 상태의 커패서티가 아니라 우리가 리얼리스틱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에러 프리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레이트로 바뀌고요. 그 레이트를 그 레이트로 바꾸고 여기는 이제 부등식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둘 게 뭐냐면 이 파워라는 것은 수신 파워인데 이것을 이 비트 레이트와 관련해서 쓸 때는 P는 RE100 지난번 대선 때 유명해졌죠. REB죠 사실은. 요 식을 써서 이제 대입을 하면 우리가 셰넌 커패서티 포뮬러로부터 어떤 achievable reason, unachievable reason이라는 걸 얻어요. 그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전에 설명했던 요 식이 그 유명한 셰넌의 커패서티 포뮬러죠. 셰넌즈 커패서티 오브 AWGN 채널이에요.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를 C를 R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P를 REB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는 R 오버 W의 음함수라서 그냥 EB 오버 N낫에 대해서 양함수로 바꾸고 부등식을 유지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R 오버 W 이게 BPS고요. 비츠 퍼 세크죠. 비츠 퍼 세크인데 이걸 BPS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헤르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얘는 BPS 퍼 헐스예요. 단위 밴드위스당 시간당 전송률, 전송 비트 수. 그래서 얘를 스펙트럴 이피션시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헤르츠에서 내가 몇 BPS를 날릴 수 있느냐. 그래서 SE라는 말로 쓰이고요. 이제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가지고 EB 오버 N낫의 뭐죠? 로어 바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커브를 그린 거예요. 여기가 EB 오버 N낫이고요. 또는 EB 오버 N0. 그다음에 이쪽이 스펙트럴 이피션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어치버블 리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프랙티컬한 시스템, 에러가 굉장히 적은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찍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뭐죠? 이런 스펙트럴 이피션시에서 이런 EB 오버 N낫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찍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통신에서 많은 경우에 이 EB 오브 엔낫을 가로축에 호리전탈 엑시스에 놓거든요. 그래서 샥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그림이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여기는 지금 리니어 스케일이고 여기는 로그 스케일이죠. 왜냐하면 DB라는 것은 로그고요. 그런데 또 로그 스케일을 많이 좋아하죠. 통신에서는. 그래서 로그로 또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10배씩 바뀌게 바꿔놓은 거예요. 매틀랩에서는 이제 세마이 로그 Y를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어치버블 리전이 되는데 여기에 오퍼레이팅 포인트들 오브 여러 서로 다른 어떤 시스템들을 넣고요. 예, 그려놓은 플레인을 이 평면을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좋은 건 뭐겠어요? 어떤 주어진 EV 오브 엔낫에서 요 바운더리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아이디얼한 시스템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요 값이 EB over NNAT의 로어 바운드죠. 그래서 이걸 쉐넌즈 로어 바운드 또는 그냥 바운드 온 EB over NNAT 사실은 at 어떤 스페시픽한 R over W예요. 예. 그런데 그냥 쉐넌즈 바운드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쉐넌 바운드는 R over W에 대해서 바운딩을 할 수도 있고 비데라 레이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서 길게 풀어서 쓰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운드들이 지금 요 값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높이 지금 이게 R over W의 함수로 봤을 때 EB over NNAT의 바운드잖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R over W에서 쭉 낮출 수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못 내려가 하는 로어 바운드잖아요. 근데 이 로어 바운드들이 또 어때요? R over W의 함수로 점점점 작아지는데 무한히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느낌은 어딘가에서 수렴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극한을 구해봐요. 그러면 셰넌의 리미트 온 EB 오버 엔낫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셰넌즈 로어 바운드 온 얘였잖아요. 그 바운드들의 극한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59 dB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제로에서 마이너스 1.59 dB에 수렴하는 거고요. 돌려놓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9 dB가 되는 거예요.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것보다 비트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가 더 낮아지면 릴라이어블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아비트러리 작게는 못하고 에러가 굉장히 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여기까지를 이제 정보 이론에서 AWG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의 커패서티, 그다음에 뭐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 이런 걸로 설명하는데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하지만 여전히 인트로덕터리 인포메이션 띠어리에서 커버해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믿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션 띠어리라는 것은 학부에서 배우는 또는 석사 레벨에서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뤄요. 실제로 인포메이션 띠어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만 하나는 데이터 컴프레션이고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트랜스미터에서 또는 인코더에서 얘와 얘를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커패시티 포뮬러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 할 때 보면 이제 또 로스리스 컴프레션과 로시 컴프레션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이용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요 앞에까지는 에러 프리였어요. 에러 프리로 할 때의 전속률이었는데 여기서는 에러가 있을 때 어떤 PB라는 비트 에러, 비트 프로바빌리티, 비트 에러 레이트를 우리가 주고요.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주고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EB over NNAT 얼마까지 우리가 필요하냐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전에는 에러 프리였다면 이제 스페시픽한 에러 밸류를 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이 두 개를 잘 결합하면 그게 이제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와 채널 코딩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를 거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 설명을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물딱조물딱 하면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HB라는 것이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고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거는 P라는 확률로 0, 그다음에 1-P라는 확률로 1을 내는 디스크리트 소스의 엔트로피, 정보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정보 이론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커패서티 포뮬러식을 1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evaluated at bdera rate 하면은 우리의 어떤 프랙티컬한 시스템의 전속률을 어퍼 바운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쉐넌의 바운드는 뭐예요? 항상 프랙티컬한 값의 궁극적인 거. 왜냐면 얘는 늘 클수록 좋잖아요. 근데 얘의 어퍼 바운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앞서 우리가 EB 오버 엔낫의 로어 바운드 구했던 것처럼 구하면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probability of bit error를 0으로 보내면 아까 그 식 앞에서 우리가 구한 식 있죠. EB 오버 엔낫이 이렇게 로어 바운드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식으로 바뀌죠. 네,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리미트 BB가 0으로 가면. 그러면 결국 뭐냐면 빗에러 레이트를 제로가 아닌 값을 허용하면 로어 바운드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동일한 R over W에서 예를 들면 10 bps per Hz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전에는 에러 프리일 때는 내가 여기가 어치버블 리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이상 EB over N 값을 낮출 수가 없었는데 에러 레이트를 점점 크게 허용하면 어때요? 점점 이렇게 내려오죠. 지금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는 0일 때랑 거의 똑같아서 여기 겹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빗 에러를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까지 허용하면 내가 어치버블 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놓여줄 수 있는 리전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굉장히. 그 다음에 보통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라메타가 이제 EB over N0, 그 다음에 R over W, probability of bit error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전히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을 돌려놓은 것과 유사하게 지금 해놨는데 참고로 그러면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EB over N0를 하고요. 여기를 R over W로 하면 아까 로그 플러스에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가 어치버블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PB가 0이면요. 이게 PB를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하면 내가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어치버블 리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통신에서는 에러 컨트롤 코딩이라든가 뭐 코딩을 걸었던 안 걸었던 그 비트 에러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성능 커브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 PB vs EB 오버 엔나스로 그려요. 그럼 당연히 이번에 여기 남은 하나 있잖아요. 얘를 이제 뭐 값을 뭐 예를 들면 매우 작다, 0에 가깝다, 뭐 1이다, 2다, 10이다, 20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이 커브예요. 그래서 요 커브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물론 디지털 통신을 들은 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예전에 비슷한 걸 봤어. BPSK에서 이쪽이 EB over N0 in dB고 이쪽이 probability of bit error에서 교수님이 여기 7dB쯤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쯤 된다더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커브를 워터폴 모양의 커브다. 그래서 워터폴 커브다. 기억이 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배우거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언코디드고요. 최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옵티마이즈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참고로 얘는 뭐냐면 R over W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네. 이거 어떻게 되나? 2분의 1이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W고 2W. 그러니까 1비트를 그렇죠? 1비트 2W 분의 1세컨드. 네, R over W 레이트 그렇죠? 레이트가 그래서 레이트 2네요. 그렇죠? 레이트 2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별이 안 돼 있지만 요 녀석이 이제 R over W가 16인 거고요. 얘가 8, 얘가 4, 얘가 2,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커브 있잖아요. 지금 요 커브. 요 커브와 얘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7dB에서 10-3승이잖아요. 근데 7dB 가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dB니까 7dB 이쯤인데 그때 이미 R over W가 2인 아이디어란 시스템은 비데라 레이트가 거의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성능이 안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지 알겠죠. 얘는 사실 어떤 오류 정정 능력 이런 것도 없고 뭐 클레버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 가 있는 거예요. EV 오브 N나 7dB에서 10-3승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서 10-3승 하려면 실제로 한 2, 3dB면 되는 거죠. 그렇죠? 2, 3dB도 필요 없겠네요. 아이디어하게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커브들이 내가 더 빨리 전송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즉 뭐냐면 같은 EV 오브 N낫이라면 어때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커브가. 오류율이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같은 빗 에러 레이트라면 어때요? 내가 빨리 하려면 할수록 요구되는 EV 오브 N낫이 증가하는 거죠. 네. 이 커브들은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링크 캐릭터리스틱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섹션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저자들이 더 인터넷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더 인터넷 베이스드 온 어떤 프로토콜 스위트였죠. 예, TCP/IP라고 하죠. 그러니까 IP라는 프로토콜과 TCP라는 프로토콜로 지금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실제로 어떤 혁명? 예, 사실 요거죠. 이 녀석이 혁명을 일으킨 거고요. 프랙티컬하게는 어때요? 여기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로 된 랜망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서 살아남은 거예요. 실제로 전자전기공학이 충분한 속도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는 속도로 발전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전부 ATM이라는 모델로 이 과목을 배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Asynchronous Transfer 모드로. 그러니까 어떤 평행 우주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 TCP/IP 망했어요. 자 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ATM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다 디자인을 했고 OSI 7 레이어랑 잘 안 맞고 하드웨어적으로 패킷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디자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얘를 사라져버린 무슨 고대의 공룡 같은 얘기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이발부 되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다만 충분한 대비를 해야죠. 실제로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지만 김종훈 박사님이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시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가기 전에 아마 그 가정이 전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고등학교를 아마 미국에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 들어갔고 중간에 그 미군에서 복무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미군에서 복무하면 또 그 대학교 뭐 대학원 이런 경비를 대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미국은. 저는 우리나라도 뭐 빨리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군 복무하면 정부가 등록금을 대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좀 아무래도 좀 인센티브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분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잠수함에서 근무하셨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통신의 중요성에 눈을 뜬 거예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많이 다루고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네트워크를 전공했는데 전공하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뜨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는 이 ATM이라는 프로토콜로 새로운 이 세상에 네트워크를 만들 때 그럼 당장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산업 입장에서는 그 패킷들을 스위칭할 스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TM 스위치를 껐다 켰다 스위치 말고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 1위였죠. ATM이 막 연구될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ATM을 깔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도 이 ATM 망을 깔았어요. 지금 아마 다 걷어냈을 거예요. 돈 들여서 깔았는데 미국은 안 했겠고 뭐 다른 나라는 안 했겠어요. 그때 이제 이 김정은 박사님의 유리 시스템 이가 붙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따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감동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회사를 만들면 유진 시스템. 근데 유진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유진은 여러분이 상식이지만 이게 유가 좋은 이게 진이 태어나다라서 잘 태어났어죠. 잘났어, 잘 났어. 그리고 이거는 유진이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이에요. 뭣도 모르고 제가
영문을 이렇게 썼다가 지금 우리 딸이 여권을 바꾸고 뭐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유진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해서 여자아이에게 지어 주더라도 영어를 이렇게 EUGN으로는 하지 마세요. 아주 곤란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이 하드웨어가 빨라지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패킷을 잘 처리할 수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 안 하더라도 기존의 비효율적인 TCP/IP 스위치가 충분히 당시 우리가 필요로 하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당시에 찾아보면요. 마치 3GPP처럼 이게 컨소시엄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대의 컨소시엄인가 그랬어요. 인더스트리얼 컨소시엄. 망했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얘가 각광을 받았고 그래서 유리 시스템즈를 루슨 테크놀로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나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의 네트워크 사업부예요. 미국에 있는 AT&T, AT&T의 사업부예요. 네트워크 사업부. 여기에 거액에 팔았죠. 세기에 계약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당시에 세계 몇 대 거부가 되셨어요. 우리나라 다이얼패드 만드신 분들도 빨리 팔았었으면 아마 그 전에 기록을 세우셨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벤처 스타트업은 잘 만들어서 잘 키워서 대기업에 매각하고 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공식이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옵티컬 파이버가 매우 멀리 빠르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인터넷망을 구성하는 데 아주 큰 링크로서 사용된 거예요. 제가 학기 초에 어땠어요? 인터컨티넨탈 옵티컬 파이버 루트들에 대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인터넷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접속할 때 내가 뭐 어떻게 뭐 구글 어디 접속하려 그러면 위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다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 조교가 트루 폴스 문제로 낼지 몰라요. 네, 기말고사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구글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면 그 중에 있는 어떤 피지컬 링크 하나는 새틀라이트 링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false예요. 물론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이 안 되는 굉장히 오지에 있고 스타링크의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조궤도 위성 사용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참 대단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는 어쨌냐면 예전에는 이 와이어드와 옵티컬의 그 이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쫓아가려고 했어요. 최대한.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 부분에서 여기서 와이어리스에서 이 특히 와이파이라는 표준이 대세가 되면서 와이파이 표준도 이제 서로 다른 버전들이 쭉 나왔죠. 그러면서 점점점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이모 개념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와이어드 링크 속력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의할 건 뭐였어요? 우리가 뭐 5G, 4G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와이파이가 어떻게 랜에 접속돼서 인터넷에 연결되느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TV에서 나오는 어떤 광고들이 어디까지는 진실이고 어디까지는 저거 좀 과장인데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손흥민 축구 교실인데 정말 빠르게 하고 싶다면 그렇잖아요. 예. SKT나 KT나 LGU 플러스가 자기들의 망을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자기들 망 내에서 뭔가 처리해 줘야지 엄청나게 빠르게 할 가능성이 생기지. 지금은 어때요? 예. 그 패킷이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서비스죠. 셀룰라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네트워크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더 인터넷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죠? 모든 패킷은 이퀄이죠. 그러면 뭐 모든 게 개런티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뇌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뭐 미국에 있는 의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것도 지표로 오니까 그렇잖아요. 직선이 아니죠.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 여러분 뇌나 심장 수술을 맡겨놨는데 갑자기 인터넷 끊기면 끝장이죠. 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섹션 2는 그냥 이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옵티컬이 다 더 인터넷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독보적으로 어때요? 독보적으로 멀리까지 높은 레이트로 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이 열심히 이제 쫓아가는 형국인데 그렇잖아요. 문제는 얘로 연결돼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중간에 엔드가 아니죠. 얘들은 어때요? 간단한 패킷을 스위칭하는 라우터들로 돼 있어서 QoS 제공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이어 1, 2에서 아무리 잘해도 더 인터넷으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섹션 3를 보면요. 저자들이 이제 와이어드 와이어리스 링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와이어리스 링크, 무선 링크와 그다음에 유선 링크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와이어리스 링크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라디오 프리퀀시 EM 웨이브를 사용하는 걸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 비트로 예를 들면 와이파이 대신에 예를 들면 어떤 사무실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천장에 달려 있는 그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백열등 또는 이제 LED 램프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눈에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깜빡깜빡하면서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방 안에는. 그리고 그 조명 빛은 어때요? 밖으로 뭐 특별히 새나가지 않죠. 커튼 치면 밖에서 뭐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성이 높고 옆으로 안 넘어가니까 인터피런스가 적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5G 표준화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지금 6G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큰 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조명 장치에 달아놓는 어떤 송수신기로 브로드밴드로 뭘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반드시 와이어리스가 라디오만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일 수도 있고요, 옵티컬일 수도 있고요. 옵티컬이라서 여기서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빛이죠, 그렇죠? 라이트 웨이브죠. 네. 옵티컬이라고 보통 옵티컬 파이버 줄임말로 쓰니까 라이트 웨이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여전히 아쿠스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게 뭐 중요할까 싶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잠수함과의 통신은 매우 중요하고 각 나라에서 다 이 연구를 해요. 제가 아는 모 교수님이 요즘 전에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요즘 뭐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정부 정부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느라고 논문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힌트를 좀 주셨는데 예, 언더워터 커뮤니케이션 쪽에 뭘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전파 속도도 느린데 문제는 안에 막 헤엄쳐 움직이는 애들 그다음에 조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이 엄청나게 괴로운 채널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채널 중에 가장 챌린징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라디오 트랜스시버, 트랜스미터 리시버로 이 와이어리스 링크를 꾸밀 때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이제 안테나가 중요하죠. 안테나.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을 EM 웨이브로 바꾸고 EM 웨이브를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로 바꾸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공통인데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로지컬한 어떤 비트나 시그널을 그렇죠. 피지컬한 걸로 바꾸는 continuous time to discrete time 또는 discrete time to continuous time 컨버터들 그리고 이제 서킷에서는 주로 말하는 게 뭐 샘플러, ADC, DAC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날로그 서킷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는 통신 전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안테나 전공하시는 분들도 나는 통신 레이더 전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전자회로 시간에 배우는 로컬 오실레이터는 시누소이달 시그널을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프리퀀시에. 이게 중요해요. RF 통신에서. 그 다음에 증폭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안테나. 이런 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C, DAC는 이게 다 이런 게 이제 믹스트 시그널이죠. 하나는 아날로그, 하나는 디지털이고 거꾸로. 그래서 믹스트 시그널 서킷 디자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칩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삼성의 엑시노스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으면 우리 여러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신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엑시노스 같은 것을 디자인해요. 엑시노스는 철자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던가요? 네. 모뎀 칩을 디자인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핸드헬드 디바이스는 셀폰을 만들죠. 스마트폰. 맞습니까? 그래서 뭐 갤럭시 시리즈 같은 거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전공하는 레이어 1, 2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죠.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 만드는 삼성 리서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통신 관련된 부분이라면, 네, 그게 이제 팹이 있죠. 팹. 그래서 뭐예요? 네, 팹에서 몇 나노미터 공정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예, 파운더리 사업이라고 하죠. 파운더리 사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뭐 D램 하는 메모리도 있고, 플래시램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죠. 물론 당연히 백색 가전에 해당하는 홈 어플라이언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어때요? 통신 쪽이 확장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 출신들이 여기에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램이랑 플래시도 이제 신호 처리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을 전공하면 뭐예요? 트랜스미터 조인트 디자인뿐만 아니라 리시버 디자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처리죠. 그래서 이쪽 경험 있는 학생들이 여기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와이어리스 링크는 그래서 이 RF 컴포넌트들 관련된 게 매우 중요한데, 와이어드 링크는 이제 안테나가 일단 없는 거죠. 안테나가. 그다음에 프리퀀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어드 링크에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그래서 주의할 것은 와이어리스 링크는 어때요? EM 웨이브를 어쨌든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얘는 아쿠스틱이긴 하지만. 근데 웨이브를 안 만들어내고 그냥 도선상의 일렉트리컬 시그널인데 로어 프리퀀시예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동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 물리 시간에도 들었고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 고주파로 가면 이게 내가 동선을 카퍼 케이블로 만든다 하더라도 어때요? 요 점점 가운데로는 안 지나가고 요 바깥으로 지나가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이 단면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저항이 높아지니까 어테뉴에이션이 심하고 전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특수한 케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 비싸지는 거예요. 굵어지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드 링크에서 랜 같은 경우에 이뭐 10 베이스 T 이렇게 하면 뭐였죠? 이게 속력이고 전송 속도고 이게 베이스 밴드고 이게 T가 트위스티드 페어 라인 와이어라고 했잖아요. 이 트위스티드 페어는 인터피어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고 이게 알렉산더 그라함벨이 생각해낸 거라고 했었죠. 크로스톡이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와이어드든 와이어리스 링크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미 여러 번 들었겠지만 본래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캐리어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바꾼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뉴소이달 시그널이 들어가면 여기 어떤 모듈레이터를 통과한다고 하면 여기서 앰플리튜드도 바뀌고 페이즈도 요 간격이 일정하다고 해요. 편의상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데 페이즈도 바뀌면서 이 amplitude and phase of carrier signal 또는 carrier wave 하는 것이 이제 모듈레이션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BPSK, QPSK, QAM 이런 거 특히 여기 K가 붙은 거는 이제 키잉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치는 뚜뚜뚜 치는 그 키라고 했어요, 건반. 무슨 뜻이냐면 페이즈 시프트 킹이라는 것은 요 캐리어의 페이즈를 시프트하는 거예요. 내가 키잉을 할 때마다, 키를 누를 때마다. 근데 시프트라는 것은 어브럽트 체인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먼저 BPSK는 뭘 줄인 말이냐면 바이너리 페이즈 시프트 킹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즈 시프트 킹인데 페이즈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0과 파이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시그널을 만들 때 내가 0이라는 정보를 싣느냐 1이라는 정보를 싣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앰플리튜드 그대로죠. 캐리어 그대로죠. 여기에 페이스 앵글이 매 시각 예를 들면 TS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이 이제 페이즈 축이라고 해요. 세터 오브 T. 그러면 내가 0이 됐다가 파이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뭐 0이 됐다가 또 파이가 됐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키잉 방법을 이런 모듈레이션 방법을 캐리어를 모듈레이트하는 방법을 BPSK 모듈레이션 방식이다. 모듈레이션 스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QPSK는 뭐냐면
쿼터너리 페이즈 또는 쿼드리 페이즈, 이게 4란 뜻이죠. 예. 그래서 페이즈가 4개예요. 예를 들자면 0,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뭐 2분의 4파이는 파이니까요.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이번에는 페이즈 앵글이 매 예를 들면 TS마다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브럽트 체인지를 하는데 이제 0, 뭐 2분의 파이, 파이, 뭐 2분의 3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4개의 레벨로. 그다음에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이건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2파이 FCT와 사인 2파이 FCT 앞에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바꾸는데 예를 들면 얘가 16QAM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인페이스라고 해놓은 코사인 앞에 붙은 것, 그다음에 사인 앞에 붙은 네거티브 요 A라고 돼 있는 요 시그널이 이제 넷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 TS마다 취할 수 있는 값이 예를 들면 16컴에서는 얘 각각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중에 하나 어떤 스케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내가 1이다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다가 뭐 3이다가 마이너스 1이다가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쿼드러처도 마찬가지고 이게 네거티브인데 내가 왜 네거티브라는 컨벤션을 쓰는지는 이제 통신 시간에 가면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해서 컴플렉스 넘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래는 어떻게 됐냐면 어쨌든 이 BPSK, QPSK, QAM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abrupt change of amplitude and or phase 그다음에 of a carrier예요. 알겠어요? 본래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통신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주파수 영역에서 날아가는 신호의 스펙트럼이 매우 나빠요. 밖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쉐이핑을 해요. 펄스 쉐이핑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킹이라는 것을 다 통합을 해서 BPSK, 뭐 QPSK, QAM을 다 통합해서 이렇게 소위 리니어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어떤 리얼이나 컴플렉스 모듈레이션 심볼이 들어가고요. 이제는 좀 여러분이 아는 단어 나왔죠. 모듈레이션 심볼이라는 MCS 테이블 할 때 제가 설명했어요. 그렇죠?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앤 코딩에서는 MCS 테이블을 이용해서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에 따라 그중에 MCS를 선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모듈레이션 심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BPSK, QPSK, 뭐 쿼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DN이라는 것을 이런 BPSK 컨스텔레이션이나 QPSK 16 쿼암 컨스텔레이션에서의 한 포인트로 매번 바뀌고 그다음에 일정한 펄스, 트랜스밋 펄스라는 것을 매 TS마다 쉬프트해서 곱해서 웨이티드 썸해서 보내는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그전에는 이 위에서 어브럽트 체인지를 할 때는 P of T가 이런 렉탱귤러 펄스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게 before고요. 애프터에서는 이제 좀 스무드한 커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스펙트럼 상에서 굉장히 개선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요 앞에 심볼 이제 뭐 discrete time 심볼이죠. 이 discrete time 심볼이 뭐냐로 그냥 BPSK, QPSK, QAM이라고 언급하는 방식으로 거의 바뀌었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게 남아 있어서 어떤 데는 BPSK, QPSK 하면 요걸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BPSK, QPSK, 쿼암 그러면 요걸 얘기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뭐 얘기하고 있나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용어들은 그 어댑티브 코딩 앤 모듈레이션을 위한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테이블에서의 모듈레이션 심볼이 뭐냐를 이 컨스텔레이션이 뭐냐를 지칭하는데 이제 이 용어들이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교과서에서 뭐 셀룰라 컨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이게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주파수 효율의 혁명을 일으킨 개념이라고 했어요. 너무 단순하죠. 쪼개서 생각하자. 잘게 나누자. 제가 트리즈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파이널 리포트 쓰겠다고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예,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보세요. 도서관에 굉장히 많아요. 관련된 책들이. 예, 유튜브 그 K무크 강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쪼갠 거예요. 스케일스한 리소스를 지역별로 쪼갠 거예요. 그랬더니 주파수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1에서 7까지 있는 걸로 봐서 7셀 패턴이죠. 이걸 주고는 하나의 패턴을 잘라내 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적당히 잘라서 어떤 피리어디컬하게 반복되는 덩어리 7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 2, 3, 4, 5, 6, 7.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제일 간단한 거 그렇죠? 이 패턴을 가로 세로 시프트하면서 쭉 붙여서 전체 커버하는 게 여기서는 7셀 패턴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물론 다른 패턴으로 해서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더 셀룰라 컨셉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요.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점점 작은 셀, 마이크로셀, 뭐 피코셀, 나노셀, 피코셀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저출력의 어떤 뭐 액세스 포인트나 아니면 기지국 장비 같은 걸 써서 어쨌든 간에 얘가 컨트롤 좀 많이 해야 되고 핸드오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 넓은 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뭐 당연히 저출력으로 안 하면 이렇게 신호가 넘어가죠. 인터페런스가. 그래서 인터셀 인터페런스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 핸드오프 슉 지나갈 때 기지국들이 서로 유저 신호를 핸드오버 넘겨주는 거죠.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4G에서부터는 콤프 얘기했었죠, 그렇죠? 코어디네이트 멀티포인트. 그래서 인터페런스를 줄이기 위한 콤프도 있고 셀엣지 유저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콤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 4G LTE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 OFD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FDM의 일종이죠. 그런데 FDM 그러면 당연히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는 건데 채널을 아니 당연히 그러면 오소고날 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는데 OFDM은 언뜻 보면 오소고날 하지 않아요. 싱크처럼 보이거든요. 각각의 시그널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런데 이 간격이 잘 선택돼 있어서 사실은 오소고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소고날에 보이지 않지만 오소고날한 FDM이야. 그래서 OFDM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은 근본적으로 어때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 셀프 인터페런스 이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FDM 계열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인터페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 패턴 디자인을 하는데 이러면 어때요? 프리퀀시 리듀스 팩터가 1이 최고인데 1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4G나 5G에서는 여기 도달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디자인돼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여기 방금 나왔듯이 콤프라든가 그렇죠. 스페이스 디비전을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에러 컨트롤 코드를 쓰는데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리듀스 팩터가 이르지만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테나를 여러 개 써서 인터페런스 서프레션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스태티스티컬 멀티플렉싱이라는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OFD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프리퀀시 타임 매트리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송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블록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칼럼 바이 칼럼으로 잘라서 어때요? 예. 앞에다가 IDFT 매트리스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요 칼럼이 IDFT 되고 요 칼럼이 IDFT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주의할 것은 이 길이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면 이 IDFT의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 칼럼 한 칼럼의 길이가 2의 뭐 어떤 파워가 되도록 많이 하고요. LT에서는 1024, 즉 2의 10승이 기본이고 5G에서는 2의 10승 말고도 2의 11승, 12승 뭐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파라메타 조합들이 가능해서 그거를 플렉서블 뉴머롤로지를 제공한다라고 말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널 서브 캐리어라는 것이 있어서 실제로는 1024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중간에가 이렇게 뻥 비어 있어요. 0이에요. 중간에 0벡터들이 들어 있고 앞뒤로 채워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다 0이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IDFT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매트리스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1024 바이 이쪽이 뭐 몇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걸 카피해서 요 앞에 붙여요. 이걸 이제 시클릭 프리픽스를 붙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컬럼 바이 컬럼으로 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긴 벡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D2A 컨버전하고 필터링하면 이제 OFDM 베이스밴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되고 그것을 리얼 패스밴드로 올려서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IDFT를 수행한다. 트랜스미트에서 리시버에서는 DFT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운링크에서 이렇게 4G랑 5G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링크에서는 어떻다고요? 요 전에 요 벡터를 만들 때 한번 조그만 블록으로 DFT 스프레딩을 해요. 또는 프리코딩. 그래서 4G 업링크에서는 SCFDMA란 이름으로 동일한 DFTS OFDM이란 이름으로 5G에서는 되어 있는 이 방식으로 이제 업링크 서비스가 되고요. 참고로 5G에서는 이것 말고도 OFDMA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표준이 정해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옵티컬 쪽으로 와서요. 그러면 옵티컬 링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 말했지만 빛이 통과한다고 했죠. 빛이 통과하고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도선을 흐르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옵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흐르는 EM 웨이브, 라이트 웨이브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어떤 소자가 필요하죠. 광소자라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라디오 웨이브로 바꾸는 건 뭐예요? 안테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뭘 쓰겠어요? 얘를 일로 바꿀 때 레이저를 쓰고 이쪽에는 포토 디텍터 같은 걸 쓰죠.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스텝 인덱스 5 보면은 이게 인덱스가 뭐죠? 굴절률 할 때 그 인덱스죠. 그게 이제 스텝 요까지는 일정하다가 탁 변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요게 같은 굴절률을 갖는 거고 얘가 다른 굴절률을 갖는데 인덱스가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매질의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 특정 각도를 지나면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토탈 리플렉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토탈 리플렉션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만 탕탕탕탕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도 적고 그게 이제 광파이버의 원리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주 튀기는 녀석이랑 천천히 튀기는 녀석이랑 몇 킬로미터 가고 나면 이게 딜레이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경로 차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을 극단적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조금 있고 요 안에서만 가니까 조금 이제 패스가 다르다 하더라도 경로차가 많이 안 나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빛이 경로차 별로 없이 도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신에 서로 다른 정말 빛의 파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웨이블랭스 디비전을 해요. WDM이란 걸 써요. 웨이블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한다. 이런 걸 알아두면 되고요. 빛은 웨이블랭스 디비전에다가 키잉은 온오프 키잉을 쓰면은 이제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포토 디텍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또 사용되는 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뭐 프리즘이 들어가고요. 5 앞뒤에 그래서 구별해서 서로 시그널을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옵티컬 스위칭은 방금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이 광파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그다음에 스위칭을 한 다음에 다시 전기신호로 광파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MEMS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거울로 프리즘 거울 이런 걸로 대신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이버들이 들어오면 이게 들어온 파이버고 얘가 스위치예요. 그다음에 이쪽에다 멀티플렉싱을 할 때 여기 무버블한 조그만 거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광을 다시 광으로 바꿀 필요 없이 스위칭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얘가 얼마나 빨리 스위칭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폰이라는 건데
패시브예요.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렇게 스위칭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온 거를 그냥 마치 랜에서 브로드캐스팅 하듯이 다 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저런 스위치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해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빛이 들어와서요. 그냥 이쪽으로 다 카피돼서 사실은 이제 스플리팅이 되는 거죠. 스플리팅 돼서 가는 거고요. 또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그런 스위치를 넣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간단할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RF 스플리터 컴바이너에 해당하는 광에서의 패시브 소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레이저라든가 뭐 옵틱스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게 물리학과 그다음에 전자과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리학과 분들도 이 전자과에서 필요한 소자 개발하고 이런 네트워크 스위칭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빛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어때요? 투과성이 그래도 좀 좋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분야라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챕터 11은 뭐 피지컬 레이어인데요. 설명은 대충 끝났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Introduction to Digital Communication이라든가 아니면 3학년 때는 정보통신공학개론 다음 학기에 개설이 되죠. 공학개론. 네. 네, 이런 수업을 들으면 자세히 배우게 되고요. 대학원의 정보이론 수업을 들으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워터폴 커브 이쪽이 비데라 레이트고 이쪽이 EB 오버 엔낫이고 그다음에 여러 커브들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라디오 링크 관련돼서 아까 요 설명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히스토리칼리 얘는 본래 캐리어 웨이브를 모듈레이션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리니어 모듈레이션에서 모듈레이션 심볼이 뭐냐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OFDM이라는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웨이브 폼은 4세대, 5세대 셀룰라 이동통신 표준 3GPP가 만든 표준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다음에 옵티컬 링크에서는 온오프로 보낼 수 있는데 그래도 패럴렐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웨이브랭스 디비전을 할 수 있고 스위칭은 폰이란 걸 이용하면 여러 군데로 분산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들어온 걸 집속할 수 있고 또는 정말 스위칭이 필요할 때는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꿀 필요 없는 MEMS 기술로 된 스위치들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이제 했어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챕터를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마지막 챕터는 제목이 어디셔널 토픽스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토픽. 그래서 주로 이 저자들이 당시에 교과서를 쓸 때 이런 연구 재미있을 것 같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어요. 저기 이제 첫 번째가 섹션이 스위치즈인데 말했지만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예를 들어서 ATM이라는 표준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TCP/IP가 이 세상의 더 인터넷을 돌리는 프로토콜 스위트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뭐죠? 예, 얘가 하드웨어적으로 스위칭하니까 훨씬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잖아요. 프로토콜을 안 바꾸고도 얘로 할 때 스위칭 잘 되고 그렇죠? 링크 속력 나오고 이래서 된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 스위치, ATM 스위치를 만들던 회사가 거액에 팔리고 했지만 결국은 예, 기술 발달이 표준이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런 히스토리를 알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스위치들 기술이 나오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고 이거는 사실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P2P에 대해서는 여러분 실제로 정말 많이 써봐서 저보다 더 잘 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히 이제 밀리터리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environment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아니면 심지어 뭐 북극곰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희귀종 트래킹하고 할 때도 이거 이제 사용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센서, 로우 배터리, 스몰 사이즈 대신에 로우 레이트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 센서를 쫙 뿌려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컬렉트하자 이런 건데 문제는 로우 파워니까 멀리 전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예, 협업을 해서 센서들이 협업을 해서 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지역에 센서가 막 있으면 다 조그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센서의 정보까지 알고 싶으면 방법은 릴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우팅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파워 또는 에너지를 생각해야 되고 라우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센서가 굉장히 많으면 어드레싱 하다가 볼일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스템을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웬만하면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으로 다 해결하자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트리뷰티드가 가능한 여러 알고리즘들을 봤는데 여기서 뭐 몇 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이거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 리서처 또는 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리서처들 주제와 관련해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읽어보시면 그 2.5G CDMA에서 업링크 파워 컨트롤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업링크니까 서로 다른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하나의 기지국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얘들이 자기 신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수신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신호는. 그런데도 어때요?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는 알고리즘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사실상 글로벌 옵티멈으로 수렴한다라는 아주 멋진 그 리절트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나왔고 전후해서 그 베리에이션들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랩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CDMA에서는 내가 잘하려고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신호 및 시그널 투 노이즈 플러스 인터ference 플러스 노이즈 레이쇼가 나빠지기 때문에 서로 막 올리면서 마치 이번에 루나 테라 망하듯이 급격하게 파워를 올리다가 다 그냥 엉망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파워를 올려도 SNL이 안 올라가면 당연히 아끼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최적으로 수렴하는 아주 멋진 알고리즘이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잔틴 어그리먼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TCP 이야기를 할 때 3-way, 4-way 이런 얘기를 했죠. 이스태블리시 할 때는 3-way 핸드쉐이킹을 하고 이제 끝낼 때는 링크를 디스커넥트 할 때는 4-way 핸드쉐이킹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핸드쉐이킹 할 때 어때요? 보내고 받았니? 응, 받았어. 응, 정말 받았구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확실하게 정말 받았다 안 받았다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이 비잔틴 뭐 폴트라고도 하고요.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 비잔틴이 이스탄불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동로마 제국 시대의 이스탄불 이름이었죠. 그래서 뭐 거기에 장군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서로 불신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협업해서 어떤 진격을 해야 되는 상황, 협업하지 않으면 쫄딱 망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딜레마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답은 놀랍게도 해결법은 없다 해요. 해결법은 없다인데 이 베리에이션들이 굉장히 많고 네트워크에서는 이 비잔틴 폴트,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토콜의 어떤 향상에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문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개량했다. 뭐 이런 데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스 컴프레션은 이거는 좀 뜬금이 없는데 뭐 여기 보면 뭐 램펠 지브 알고리즘 얘기도 하거든요. 교과서가. 그런데 이거는 인포메이션 티어리 중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데이터 컴프레션, 데이터 트랜스미션 그다음 기타 등등의 시큐리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건 정보이론 수업을 들으면 나오고 정보통신공학개론에서도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G에서 제가 뭐 네트워크 쪽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등을 통해서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쪽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5G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킹 또는 네트워크 디자인에 있어서 트렌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임플리멘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이 이동통신에서는 이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의 양이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나눠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는 말했지만 5G일 경우에는 어때요? 울트라 릴라이블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로우 레이턴시 패킷들에 대해서 QoS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잘라가지고 처리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자르는데 그래서 서로 따로 있는 분리된 네트워크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피지컬이 아니라 로지컬하게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버추얼리 슬라이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개념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등 기타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컴퓨터즈가 things로 바뀌는 거고 이것은 뭐 센서 네트워크랑도 일부 관련이 있지만 이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머신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트랜시버를 달아서 뭔가 잘해보자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까 센서 네트워크에서 마찬가지로 어드레싱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문제가 되죠. 너무 많으니까 어드레싱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뭐 비슷한 걸 봤죠. 지금 IP 버전 4에서 어떻게 했죠? 예, 다이나미컬하게 어사인을 한다든가 기존의 풀에서 그다음에 네트 같은 게 있었죠. NAT.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죠. 아니면 아예 버전 6처럼 더 긴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또 많이 이슈화 되는 게 클라우드라는 건데 처음에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커머셜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포그, 뭐 미스트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 다 비슷한 말이죠. 구름이고 안개고 이건 미스트는 연무라고 하나요? 연무? 좀 더 옅은 포그에 해당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클라우드란 말이 사실은 센트럴라이즈드라는 말과 비슷해요. 뭔가 센트럴라이즈를 더 시키고 대신에 리모트하게 뭔가 간단한 것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과는 거꾸로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요.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는 특별히 뭐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시험 범위는 챕터 11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교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챕터 11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홈워크를 낼 텐데 안 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PLMS상 확인을 잘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네트워크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과목들 송 교수님의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걸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제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이라든가 디지털 통신 수업을 들으면 피지컬 레이어도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듣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래도 저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 관련해서 파이널 리포트 관련해서 컨택하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연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기말 시험을 강의실에서 볼 학생들 그리고 문제도 하드 카피로 받고 싶다는 학생들은 우리 조교에게 이메일로 반드시 미리 연락을 주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